평화의 길 함께 열어가요. 한국전쟁 발발 70년을 맞아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전쟁의 상처가 이 시대에 어떤 아픔으로 남아있는지 살펴보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지 생각하는 특집 기획을 마련합니다. 평화의 길 함께 열어가요. 한국전쟁 발발 70년을 맞아 특집 기획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 특별히 북한의 과학기술 분야, 지금 어느 수준에 와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바로 이 과학기술의 영역에서 남북 간 교류 협력의 방안들을 찾아가자는 취지로 연구와 강연 활동 꾸준히 하고 계신 북한과학기술연구센터 소장이자 결의하나 평화연구센터 소장이신 강호재 박사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예, 북한 과학기술의 역사를 연구하고 있는 강호재입니다. 지금은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독일 학생들한테 북한의 역사를 가르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은 어린 시절에 굉장히 촉망받는 그런 과학도였다고 합니다. 네. 북한의 과학사에 관심 갖게 되신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제 경력으로 보면 아버지께서 한번 꼬였다라고 하는 그 지점입니다. 굴곡이 있죠. 요즘 과학 공부하는 친구들 약간 선망의 코스죠. 경시대에서 전국 2등도 해보고 서울대 물리학과를 갔고요. 네네. 그래서 물리학과에서도 제가 성적이 나름대로 좋았거든요. 네. 초기까지는. 네네. 그런데 친구들이 더 잘할 것 같고 남들이 더 잘할 것 같기도 하고 관심이 약간 사상사로 옮겨갔어요. 과학 하나하나를 공부하는 것보다 조금 더 뒤로 물러서서 과학에 들어있는 사상, 지성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대학원을 제가 원래는 조선시대 연구하려고 갔었습니다. 조선시대요? 네. 조선의 이기론,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의 그 사상 속에도 근대 과학의 형태가 있었을 거다. 있었겠죠. 예. 그 중에 하나가 기와 이. 그래서 이기론을 가지고 자연을 설명하는 체계가 있었으니 네네. 조선시대의 이황, 뭐 기대승 이런 사람들이 편지로 싸우죠. 할아버지와 젊은 청년이 기가 먼저냐, 이가 먼저냐, 뭐 이런 걸 싸우기도 했고요. 그 황제 내경 이런 거 보면서 기를 가지고 몸을 치료하는 것까지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바뀌죠. 선배 저희과 선배이자 지금도 전북대 교수로 하고 계신 김근배 선생님께서 논문을 재밌는 걸 많이 내셨어요. 이승기라는 아마 지금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은 엄친아인 가수 이승기를 생각하실 텐데 북에는 과학자로 아주 유명한 이승기가 있었습니다. 비난론이라고 나일론은 석유에서 뽑은 합성섬유라면 석탄에서 뽑은 비난론이라는 합성섬유를 만든 과학자. 예, 그리고 정책가까지 한 이승기가 있습니다. 이름이 좋네요. 그렇죠. 엄친아 같죠. 비난론을 만든 발명까지 발명한, 하고요. 예, 일제시대 때 박사학위를 받은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였고요. 교수도 했고요. 국립서울대 교수도 하셨고. 근데 월북을 했죠. 그분이 왜 월북을 했느냐. 그리고 비난론을 어떻게 해서 공업화했느냐.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논문을 보다 보니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원 갔을 때가 이제 2000년 넘어갈 때, 그러니까 대학원 가서 1학년 마칠 때쯤에 남북 상태가 달라지는 조짐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런 논문을 가지고 공부해야지라고 했는데 6.15 그 분위기 확 접어들었죠. 그래서 전국 잘 바꿨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정책 전체를 한번 보고 싶다. 제가 이제 지향이 약간 전체 거시적인 걸 좀 보고 싶다는 게 커서 우리로 따지면 과학기술부나 아니면 한림원 여기 대전의 대덕단지 같은 과학기술을 다 묶어서 연구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과학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과학원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 과학원이 52년 전쟁이 아직 안 끝났을 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패턴이 뭔가를 시작할 때 과학부터 준비를 합니다. 경제발전 전략 전에 과학기술 발전 전략을 만들고 그래서 과학원이 어떻게 형성됐고 어떻게 발전했는가 그걸 보자. 라고 해서 이제 석사, 박사를 그쪽으로 받죠. 계기는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전공을 선택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한 20여 년이 넘게 이제 정말 연구를 하고 계신 건데. 네, 그렇게 됐네요. 네. 그때하고 지금 이렇게 그냥 시기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남북 관계에 좀 어떤 변화가 있나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99년 말이었고요. 네. 근데 이제 공부하고 주제를 정할 때가 6.15가 탁 펼쳐졌고요. 네네. 6.15 펼쳐졌을 때는 요번에 2018년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이렇게 만날 때 변화하고 비슷합니다.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분위기가 들끓었고요. 네네. 단적으로 나이트클럽 가면은 김정일이라는 이름을 가진 웨이터들이 쫙 생겼고요. 그래요. 지금 김정은의 머리 스타일 흉내 내는 것처럼 그때는 김정일 위원장의 잠바 차림 이런 것도 유행했고요. 그 전까지 현북 혹은 저희는 이제 현북이라고 저희 연구소에서 개념을 만드는데 북한을 혐오한다. 현북. 예, 혐한하는 개념처럼. 현북. 네, 일본에서 한국을 혐오하는 것처럼 네. 남한 사회에서는 북한을 혐오하는 정도다라고 했는데 그런 분위기가 싹 사라졌다고 봤어요. 그게 한 6, 7년 갔죠. 네네. 그래서 그때 일어났던 걸 지금 얘기하면 꿈과 같은 일이죠. 그러네요. 예, 근데 그 첫 조짐을 2018년에는 좀 봤어요. 사회 전체적으로 들썩들썩하고 이제 희망에 들끓고 뭔가 될 것 같은 분위기. 단적으로 청년들이 굉장히 통일운동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들어왔어요. 저희 결의 하나 그 단체에 대학생이 전체 대학생 숫자가 그게 서울 지역에 신입으로 들어오는 숫자만큼 됐었던 거죠. 그렇게 많이 관심을 네네. 가졌던 거네요. 원래 적었을 수도 있고요. 숫자는 지금 안 밝히겠지만. 네, 그래서 청년 전체 숫자가 그 해 상반기 때 서울 경기도 지역에서 그냥 다 모여서 굉장히 희망이 들떴죠. 그래서 그랬는데 또 다시 싹 빠져나가니 관심도 식고 네. 예, 오히려 현북은 더 강해지고요. 강해졌다. 그 강해진 계기는 뭐 폭파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되면서 더 심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번 왔다가 빠지면 후퇴하게 네. 되면 심리적 공백 감각이 굉장히 커지죠. 맞아요. 그래서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더욱더 좀 심화된 상태가 아닌가. 암울해진 거죠. 그렇군요. 지금 독일에 거주하고 계시죠? 네. 이민을 가서 네. 또 가족분들과 다 같이 네네. 독일에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는 뭐 어떤 그 의도성으로 여쭤보는 건 아니고 당시 하셨던 인터뷰를 좀 찾아보다가 이제 여러 우리 대권 후보들의 어떤 그 정책을 좀 얘기하는 그런 인터뷰였는데 당시에 민주당 후보였어요. 문재인 후보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행위 결단코 한국 동의 없이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우리 박사님이 그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부분이 참 고민되는 질문인데요. 연구자로서 바라볼 때. 그렇죠. 네. 저는 이제 분단의 제일 문제는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네. 아무리 지금 괜찮다 하더라도 세상은 아날로그적인 연속적인 세상도 있지만 불연속적인 세상이 있거든요. 사고를 당해서 죽으면 그냥 그 전에 계획했던 것이 한순간에 스톱되는 것처럼 지금 전쟁이 안 일어나서 좋다라고 하지만 내일 폭격이 떨어져서 폭파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위험성이 지금 70년 동안 위험성으로만 있었기 때문에 무뎌져 있지만 전쟁이 날 수 있다라는 것은 항상 옥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상사를 공부하려고 석사부터 했고 북한 연구를 하면서 사상사를 좀 못하게 된 취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명함에는 정책사라고 붙였어요. 그냥 정책들만 보고 있는 거죠. 그게 네. 사상사가 되고 지성사가 돼야 되는데 정책의 북한의 흐름을 보면 정책에서 북한의 사회의 지향 그 속에 담겨 있는 사상이 있을 거라는 거죠. 네네. 사회주의가 좋다 나쁘다 떠나서 그 사람들은 인간 사회를 인류 사회를 이렇게 가고 싶다. 이게 누구한테 좋고 누구한테 나쁘다 하면서 이렇게 지향을 해야 되겠다는 게 있을 건데 네. 그걸 끄집어낼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죠. 달리 말하면 평화가 오지 않으면 머릿속은 반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아무리 제가 자유롭게 사고한다고 하지만 가다가 보면 덜컥덜컥 걸리는 게 있죠. 인지하고 덜컥거리면 그나마 제가 고칠 수 있는데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에 사고가 딱 끊어집니다. 무의식적으로 예. 사고가 안 되는 자기 검열을 하는 거죠. 그 대부분이 국가보안법하고 연결되죠. 예. 그리고 북한하고 연결되죠. 네네. 북한 연구자인데 제가 보고 있는 책을 보다가 흠칫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누가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책이 혹시 그런 책 네네. 아니, 책 보는 거는 원래는 국가보안법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네. 책 보는 내용을 국가를 해야 할 목적을 가지고 유포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소지를 하는 것도 그런 거고요. 근데 유포하는 행위가 아니라 목적이 해야 할 목적 이렇게 나가니까 내가 그런 목적을 가졌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머릿속을 검열한다는 게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모든 것들에서 평화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 머릿속을 금연하지 말고 내가 자유로워야 된다라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로워하는 거죠. 싸우지 않고, 아니면 싸움을 하더라도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 토론을 하더라도 저 친구하고는 그래도 토론 끝나면 친구가 될 수 있다는데, 우리 싸움은, 우리 토론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긴장 관계 속에 계속 있으니까.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후보였을 때 긍정을 했다는 건 부정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빼고 얘기하더라도 네. 이 말만은 지켜달라라는 의미였습니다. 아, 이걸 꼭 지켜달라. 예, 군사적 충돌 방지. 그래서 서울 평양에 갔을 때 9.19 선언하러 갔을 때 네네. 이제 이 땅에서 전쟁은 없습니다. 라는 말에 정말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수 치는 정도가 아니라 제발. 당시 독일에 그렇죠. 계셨어요. 그래서 정말 눈물 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좋다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은 더 암울해졌죠. 수치로 나타납니다. 한 해 국방 예산이 40조 돌파한 게 2017년입니다. 네네. 박근혜 때 말인데요. 원래 20조를 돌파한 거는 2000년 초반입니다. 김대중 말 혹은 노무현 초기 정도에 20조를 돌파합니다. 네네. 10년 만에 20조가 올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1년에 2조씩 오르는 게 평균적으로 올랐는데 그 이전에는 안 올랐습니다. 20조가 한 10여 년 이상 노태우 때부터 계속 유지됐는데 국방비가 계속 올라요. 완전히 땅값 오르는 것처럼 계속 오르는다는 거죠. 근데 오르는 정도가 더 가팔라진 게 전쟁 안 하겠다고 하는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더 올랐습니다. 지금 50조를 넘어갔죠. 네. 3조씩 올랐습니다. 한 해. 그럼 더 오르겠다고 하고 있죠. 올라서 전쟁을 막는다. 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수치를 딱까지 꺼내놓고 보면 전쟁을 막기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의도도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그 속에는 남북이 대치되어서 북한을 적으로 두면서 했던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하나도 안 없어졌던 거죠. 그래서 적어도 평화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은 환영하고 제가 인정하고 고마워하고 있지만 이 말 군사적 행위는 이 대한민국 한반도에서는 없다라고 한 이 말은 안 지켜지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평화를 가지고 오기 위한 조치로 국방비를 늘린다? 너무 많이 늘려요. 단적으로 지금 그런 논쟁이 안 생기던데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주냐 마냐, 선별이냐 뭐 보편이냐 나오는데 그런 걸 주기 위한 재원이 5조 정도가 든다고 하는데 네네. 국방비 좀 안 올리면 되거든요. 경항공모함 안 넣어도 돼요. 우리나라 수준에서는 항공모함 필요 없거든요. 근데 그걸 늘려요? 근데 그거 안 주고 한 해 늦추고 재난지원금 주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부정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쟁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에 이제 그 밀물 썰물이 오고 가듯이 한번 밀려난 분위기가 참 회복되기 어렵다라는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정말 그 썰물도 이런 썰물이 없네요. 그 남북 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장면이 정말 모두가 이제 보신 광경이고 남북 관계는 파국이다 이렇게 또 표현이 되고 있는데. 대화 물꼬를 어쨌든 좀 열어야 되잖아요. 또 이런 관계로 갈 수는 없을 텐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평화 의지를 드러내는 거죠. 상대편한테 움직이라가 아니라 나부터 움직여야죠. 국방비 저는 동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비 동결하고 그리고 약속했던 걸 지켜야죠. 대화하겠다고 했고 군사적 긴장을 낮추겠다고 얘기했고 교류를 하겠다고 얘기했으면 지켜야죠. 대화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는 북측도 문제는 있지만 대화 약속을 안 지키는 게 더 문제죠. 그래서 뭔가 하자고 계속 공을 북측에 떠넘기는데 솔선수범이라는 것도 있죠. 우리 먼저 할 수 있는 거 해야죠. 그래서 대화도 하고 유엔 제재를 벗어날 수 있는 게 없느냐? 아닙니다. 유엔 제재는 북한의 핵무력을 막기 위한 용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핵무력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보증을 하면 돼요. 그러면서 그 물물 교환 뭐 이런 것도 참 신한 아이디어이긴 하지만 정보 소통과 그다음에 특허나 이렇게 교육도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인권에 어떻게 교육이 빠질까요? 남북 공이 애들 교육을 같이 준비하자라는 것도 분명한 제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방안이 있는데 꼭 옛날 방식 고전적인 방식만 고집하다 보니 안 되고 있는 거죠. 그건 다 막혀 있었다는 느낌이기도 하고 약속 지키기 시작하면 또 얘기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셔서 인터뷰도 하셨네요. 보니까
이념을 위주로 하는 정치 쪽 통일 논의는 우리 젊은이들은 낡았다고 인식한다. 말씀하시는데 옛날 얘기라는 거군요. 그 얘기는 네. 조금 다르게 얘기했는데 그래요. 예. 이거 잘못 실렸네요. 이념보다는요. 예. 통일이 우리가 오래됐죠.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통일입니다. 가장 늦은 통일이죠. 그래서 그걸 가장 멋진 통일로 바꾸자는 노래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오래된 다른 말로 하면은 낡은 변화가 없는도 됩니다. 변화가 없네. 네. 그 통일 논의에서 들어가는 분단의 구조, 원인 웬만하면 다 밝혀졌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고 원인 그리고 어떤 구조로 돼 있냐 구조도 파악이 됐고요. 해결책도 돼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논의가 더 이상 발전은 안 해요.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성사로 보면 머리를 쓸 일이 없어요. 그러면 변화를 좋아하는 청년들 입장에서 맨날 똑같은 70년 동안 똑같은 얘기하는 거 재미없다가 되죠. 가치가 어떻다는 것보다. 그래서 늙었다고 얘기하고 낡았다. 이념이 아니라 통일 논의 자체가 네, 그렇다고 얘기한 겁니다. 올드한 어떤 방식이다. 네. 앞에 이제 공부를 시작하실 때쯤에 6.15 선언과 관련해서 또 사회 분위기를 좀 설명해 주셨는데 그런 정신에 지금도 좀 입각을 해서 우리가 같이 발전하기 위한 방법들 특별히 앞에 북한의 5개년 발전 전략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런 기술과학적 측면에서 한번 협력 방안을 찾아가자 이런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계시거든요. 네.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예. 남북 정상이 합의한 거는 우리가 잘 사니까 북한 못 사는 너 도와줄게. 인도적 지원을 해줄게. 일방적 퍼주기 아니었거든요. 네네. 유무상통. 서로 있고 없음으로 했지 높낮이가 아니었고 그래서 유무상통 있고 없음을 서로 소통하자. 네네. 호혜 평등. 서로가 평등하다. 차별 없이 동시에 가자. 그리고 공동 번영. 세 번째까지 나온 게 최근에는 공동 번영이죠. 같이 잘 살자. 근데 그 속에 있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가 있습니다. 보통 남북 경제 협력할 때 남쪽의 역할과 북한의 역할을 나눌 때 북한을 적급한 노동, 싼 노동력 공급처. 개성공단이 사례로 됐죠. 50불 노동력을 줄 수 있는 곳. 싼 노동력. 싼 노동력. 저렴한 노동력인 거죠. 그래서 개성공단의 한 달 월급이 50불, 70불 많이 올라가면 명목상으로 150불 넘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15만 원, 20만 원만 내면 한 달 동안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는 것. 네. 그게 메리트라고 얘기하면은 그거는 오래된 얘기고요. 네. 북한의 노천 탄광부터 해서 풍부한 지하자원 그대로 쓰면은 굉장히 싸죠. 고부가가치가 없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이용하는 우리는 기술을 대고 자본을 대면 되지 않아요. 서로 호혜 평등 아니냐, 상호 유무상통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 얘기는 일제가 조선을 강점했을 때 일제 청년들한테 얘기했던 거 거의 똑같은 구조입니다. 조선에 가서 식산을 하라, 산업을 하라. 거기 가면 노천 금광도 있고 말 잘 듣고 똑똑한 사람도 있다. 잘 구슬리고 잘 이렇게 억압적으로 하면 말 잘 듣게 돼 있다. 그럼 너가 잘 쓸 수 있어. 그 말이 조선을 식민 지배했던 일제의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강연할 때마다 강조를 많이 하고 그러면 한 10명 중 한 명 정도는 와서 반성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난 그게 통일경제고 한반도 미래인 줄 알았습니다. 초등학교 가서도 그렇게 강의한다는 거죠. 아닙니다. 그 식민지에 바라보는 그 시선입니다 하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 빼고 북한에도 쓸만한 기술이 있고요. 최첨단일 필요 없습니다. 상품 만드는 건 적정한, 쓸만한, 차별화될 수 있는 기술이면 됩니다. 그리고 북한에도 똑똑한 애들 많다는 거죠. 네. 열정적인 애들 많고요. 그래서 북측에 있는 과학기술 혹은 특허와 과학기술 자를 활용해서 시장은 모르니까 남쪽은 마케팅을 담당하고 뭉칫돈을 자본을 제공해서 남북이 같이 합병 합작 우리로 말하는 스타트업 벤처를 만들어서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자. 이게 미래 비전이 아니겠느냐. 세계를 좀 뻗어가자. 예. 그럼 이런 것들은 전략적인 차원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남북 연락사무소가 저는 좀 안타까웠습니다. 예. 그리고 한미 워킹그룹도 안타까웠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워킹그룹이라는 건 실무잖아요. 네네. 실무를 하게 하는 전략을 남북이 공이 머리 맞대고 세우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칼럼을 썼죠. 한미 워킹그룹 없애라 하지 말고 그걸 지배하는 상위 버전으로 남북 전략 회의를 하자. 그럼 그 전략에는 당연히 남북 산업도 들어가고 미래 비전인 과학기술도 들어갈 거고 네네. 예, 민족의 이 10년 대계 혹은 20년 대계를 같이 머리 맞대고 우리끼리 우선 해보고 그 다음에 실무 차원으로 넘겨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쭉 했던 겁니다.
칼럼 쓰시고 좀 이렇게 반응이 오던가요? 예, 반응은 이때가 쓴 글 중에 제일 낮은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예. 알겠습니다. 예, 과학기술 나오면 예. 좀 어려운가 봐요. 예. 그래요. 근데 여러 글을 쓰신 중에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는데 탄소 하나 화학 공업을 북한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또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뭔가요, 이게? 뭐 석유화학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석유에서 네. 추출해서 예. 여러 가지 뭐 화합물, 뭐 플라스틱부터 해서 만드는 것. 그게 이제 공업, 화학 공업인데 거기서 석유가 들어가는 이유는 석유가 좀 다루기가 좀 쉽고 많은 나라가 발전을 한 거죠. 네. 근데 북은 석유가 없어요. 그 석유가 없는 나라가 꽤 많았습니다. 그러면 석유하고 비슷한 게 석탄이에요. 석탄. 석탄에서 이제 여러 가지 화합물을 빼는 체계죠. 굉장히 복잡하고 부산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석탄은 다루기가 좀 더 어려워요. 네. 우선 덩어리로 돼 있고 액화돼 있지 않고. 그래서 이 화합 두 개가 이제 결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출발은 석유와 석탄으로 다르지만 어쨌든 이 고분자 화학, 분자가 여러 개예요. 탄소가 여러 개인데 네네. 작게 만들어서 몸집을 작게 해서 다시 붙여 나가는 게 화학인데 석유에서 나가는 그 과정 중에 일부를 석탄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고분자 화학,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에 쓰는 모든 물질을 창조하는 과학입니다. 출발이 석유일 필요가 없는. 그래서 이건 전 세계적으로 최첨단입니다. 그래서 남북이 비슷할 수준일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 탄소 하나 화학 공업과 관련해서 좀 남측과 협력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뭐 이 부분에서 공동 연구를 북에서는 제안을 했죠. 2017년에 5월 달에 정부가 우리 정부가 출범했죠. 네. 그래서 6월 달에는 우리 정부에서는 제안을 안 했는데 북측에서는 남북이 같이 하자라는 제초를 많이 취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외국에 있는 대사들이 어떤 제안을 하고 했는데 우리가 대화를 안 하고 있을 때 북측의 근로자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네네. 정책이 나오는 토론되고 하는 잡지인데 네. 거기에서 이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탄소 하나를 가지고 남북이 공동 연구를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제안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정보통신, 정보기술이죠. 북에서는 우리는 일단 ICT, 그 분야인데 두 분야는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자기들도 자신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두 개는 또 남북 공이 필요한 거고요. ICT는 다 아시다시피 현대 사회에서 뗄래 뗄 수 없고. 네네. 그럼 탄소 하나는 물질을 만들어내니까 필요한 거죠. 그래서 협력해서 좀 만들어가자. 동등한 레벨에 살 수 있는 네네. 거라고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비판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런 어떤 이제 필요성 북에서 제출을 보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 정부도 알고 있네요. 모르죠. 그 책을 봤을지. 정부가 우리가 단일하게 이렇게 돼서 북한 연구를 하고 있느냐 했을 때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대부분 알고는 있지만 그 의미를 부여하고 다시 분석을 하고 해야 되는데 좀 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교에 어쨌든 좀 집중할 수도 있고. 네. 근데 최근에 좀 한국에 들어오셔서 강연이나 또 포럼에 많이 참여하셨잖아요. 네. 이런 얘기 좀 해주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좀 많이 했죠. 예. 많이 했고 저는 이번에 DMZ 포럼, 경기도에 있었던 DMZ 포럼에서 제가 기획도 하고 좌장도 하고 발표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혼자 다 한 이유는 같이 할 사람이 많지 않아서 북한 과학기술을 연구한 사람이 많지 않기도 하고요. 예. 근데 하고 보니 통일부에 주최했던 한반도 국제 포럼도 있고 두 개가 있는데 네네. 과학기술 주제로 한 그 유일한 세션에 있습니다. 그래요. 북한에서는 지금 과학기술이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 정면 돌파의 핵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통계를 자료를 댈 수 없이 제 그냥 주관적 느낌으로 한 60-70% 이상은 과학기술 관련입니다. 한마디로 당 일꾼들도 이제 과학기술 공부해야 되고 아마 듣는 분들 중에 섬뜩함을 느낄 수도 있는데 북한에서 문과가 없습니다. 전 국민이 이과입니다. 다 이과예요. 예, 그래서 전 국민 과학기술 인재화. 그러니까 학생들 수준에서는 이과고요. 교과서를 보면 우리는 이과라도 물리, 화학, 생물, 지학 중에 2를 선택적으로 배웁니다. 네. 근데 북은 지학만 빼고 물리, 화학, 생물을 2까지 배우는 모든 사람이 필수적이라고 보는 거군요. 필수예요. 그냥. 필수다. 예, 그래서 다른 케이스가 없어요. 그래서 수학과학 싫어했던 분한테는 북쪽 삶은 굉장히 어려운 삶이 되는 거죠. 저도 수포자로서 굉장히 암울하게 느껴지네요. 수포, 과포, 물포 하여튼 포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렇군요. 네네네. 오셔서 DMZ 포럼 기획하고 좌장 맡으시고 발표까지 하셨는데
좀 성과 있다고 보고 계세요? 선거가 제 눈으로는 안 보여서요. 온라인으로만 돼서 코로나 때문에 뭐 얘기는 열심히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러셨군요. 누군가는 들었고 뭐 느끼는 바가 있고 하면 언젠가는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그냥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DMZ 포럼을 이렇게 또 오셔서 개최하셨는데 앞에 저희들이 쭉 얘기해오고 있는 것 중에 북한은 제스처도 보내고 좀 협력 방안에 대한 어떤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걸로 보인다고 하셨는데 이 과학기술을 통한 교류 협력이 좀 어려웠던 것에 대해서 또 쓰신 글이 있더라고요. 네. 북한의 상황을 핵무기, 미사일 늘 실패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어떤 남측 시선 때문이 아니냐, 너무 가벼이 보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북한의 뭐 능력이 커지는 걸 방지하는 것보다 이미지가 좋아지는 걸 방지하는 방법 중에 뭔가 잘하다가 부정적인 말을 하나씩 붙이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광고 기법 중에서도 굉장히 짧은 시간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착착착 보여주면 인지를 못하더라도 왠지 기분 나빠지는, 그래서 광고가 너무 빨리 지나가면 안 되는 조항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북한이 뭔가 과학기술적인 행동을 하는 게 대부분은 미사일과 핵으로 보였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할 때마다 실패라는 딱지를 무조건 붙여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느끼기에는 뭔가 잘 된 것 같은데 실패라고 하네. 그러니까 실패인가 봐. 그래서 전부 다 북한은 실패로 이미지를 가지게 됐죠. 네. 근데 최종적으로 핵시험은 6번이나 하고 성공 이러고 이제 안 해라고 했고요. 미사일은 점점 멀리 가더만 사거리가 10,000km 이상 날아갑니다. 네네. 네, 대서양에 떨어질 정도까지 돼버렸죠. 네. 이게 뭘까? 보면 제논의 역설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 시대 때 그 소피스트, 궤변론자들인데 거북이와 토끼의 논쟁이 있습니다. 토끼가 막 거북이 앞에 가는데 토끼가 따라갈 때 따라잡을 수 있느냐? 상식적으로는 따라잡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네. 근데 따라잡을 수 없다라고 이 사람 주장해요. 이유는 거북이가 한 발짝 갔다면 그동안에 토끼가 올 건데 또 토끼가 좀 더 가면 어쨌든가 거북이는 조금씩 더 가는 거죠. 계속 가고 계속 따라가는 정도 수준이니까 따라가다가 언제 따라가느냐, 이거 무한히 이렇게 된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한 거죠. 그러면 토끼가 가는 동안 거북이는 어쨌든가 가니 이걸 잘게 짜게 보면 무한히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상한데 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사람이 머리를 쓴 거는 뭐냐면 무한이라는 걸 횟수의 무한과 시간의 무한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섞어버린 거예요. 뭐 한 번 이렇게 될 것 같지? 그러니까 무한대의 시간이 흘렀을 거야. 그래서 절대 따라잡을 수 없어. 그건 아니라는 거죠. 무한계를 쪼개더라도 알고 보니 조금만 시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럼 결국 그 시간 지나면 따라잡을 수 있는 거죠. 저는 이걸 가지고 이제 컬럼을 썼는데 북한은 계속 실패 하면은 그게 무한히 실패인 줄 아는 거죠. 근데 그 유한에 따라잡고 넘어서는 순간이 이미 2017년에 생겼던 거죠. 무한히 안 될 거라고 봤던 ICBM이 완성되고 핵탄두를 장착한 ICBM이 2017년 11월 29일 날 완성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당황스럽죠. 예,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과학기술의 이미지가 부정으로 점철됐죠. 또 한쪽은 북은 극심한 비대칭 국가입니다. 뭐 재산 수준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민수와 군수에서는 완전히 극과 극이죠. 그렇죠. 한쪽에서는 달구지가 지나가고 네. 한쪽에서는 로켓이 날아다니고 네네. 똑같은 건설 공장 현장에도 삽질하고 있고요. 한쪽은 포크레인이고요. 그 이유는 군사적으로 너무 비중이 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미지가 안 좋죠. 네. 그래서 안 될 거라 보는데 북은 지금은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아니고는 이 제재를 뚫을 수 없다. 그리고 연락사무소를 통해서 북측의 얘기가 나온 게 별로 없어요. 우리는 뭔가 얘기했다고 하는 거, 토론도 많이 했다고 하는데 북측의 요구가 뭐였냐라고 물어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구체적인 얘기가 없고. 예.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몇몇 그 전원으로 나오는 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과학기술로 돼 있는 뭐라도 하자. 북측에서. 뭐 규정하진 않았지만 뭐라도 뭐라도 하자, 좀 하자. 음. 그래서 제가 그 제안하는 남북 교차 강의 이런 것도 좀 할 수 있지 않겠냐를 저는 하는데 했으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위에서 사람이 안 내려오고 지금 비내면이 보편화돼 있으니까 북측에서 스트리밍으로 줌으로 강의하고 학생들 밑에 듣고 현장에서 관리해주고 아니면 정 안 되면 녹화 영상 가지고 오고 네. 그게 2004년에 느낌표에서 했죠. 남북 알아맞히기 경연대 네네. 북측의 녹화 영상을 들고 와서 교묘하게 편집해서 남북 어린이들이 같이 한 것처럼 그런 걸 지금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북측에서는 과학기술로 뭐라도 하자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마치 우리가 시혜성인 것처럼 아니면 과학기술 들어가면 또 다 제재가 당하는 것처럼 돼서 소극적으로 돼 있는 거죠. 원래는 재작년까지는 남북 어린이들 과학고 북에는 제일 고중 이런 친구들이 단일팀을 꾸려서 올림픽처럼 수학 올림피아드, 물리 올림피아드에 출전하자. 우리 애들도 잘하지만 북측 애들도 잘하거든요. 뭐 다 이과니까 뭐 정말 다 이과하고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정말 잘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남쪽에서는 학원가에서 길러진 스파르타, 북에서는 또 이 집단주의에서 오는 스파르타 합쳐서 나가면 올림픽 단일 게임은 이게 특혜가 있어서 시비가 계속 붙잖아요. 과학 쪽은 특혜가 하나도 없거든요. 완전 명예직이고 애들이 약간 명예가 있고 의미가 있으면 열심히 하는 애들이 과학하는 애들이라 남북 단일팀 누가 처음이야 하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시너지가 날 수 있다. 예, 그래서 중고등학생들 단일팀 꾸려서 나가자 뭐 그런 얘기도 가능한데 어쨌든 안 하고 있죠.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일단 거기에서부터 발동이 걸리기 때문에 나아가는 게 참 어렵다 네, 지적이신데 박사님은 북한 관련 연구를 오래 하셨잖아요. 지금 평화적 통일을 맡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뭐라고 진단하세요? 분단 체제죠. 분단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고요. 그거를 벗어나려고 하는 걸 막는 세력이 또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걸 깨고 통일을 혹은 평화를 지향해야 되는데 그쪽의 세력은 너무나 약한 상태가 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라고 지칭은 안 하겠지만 우리 머릿속에도 들어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얘기에서는 감정이 너무 앞서요. 네, 그래서 뭔가 뉴스가 나왔을 때 평상시에는 합리적으로 보시던 분들이 북한 뉴스만 나오면 감정적인 결론이 먼저 나 있습니다. 그러면 다가갈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죽이 없어야 될 거라면 이미 죽이 없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다라면 그리고 그게 합리적이지는 않죠. 나하고 틀리다고 해서 내가 다르다고 해서 죽일 수는 없잖아요. 네. 살려놓고 같이 토론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사활을 걸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가 봐요. 예, 조선시대 또 양반들은 또 목을 내놓고 자기 상소를 올리기도 하는데 여튼 그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싸움을 혹은 토론을 목숨 내걸고 안 하고 조금만 두고 보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박사님이 강연도 참 많이 하시는데 대전에서도 강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강연을 하시나요? 저는 북측 연구자라 북측에서 지금 내걸고 있는 경제발전 전략. 경제발전 전략. 예, 그래서 원래는 2013년에 핵 경제 동시발전 전략을 내세웠고요. 네. 2017년 11월에 아까 말씀드린 화성 15형 ICBM을 완성하고 나서는 돌아섭니다. 핵은 끝났고 이제 경제에 집중하자. 경제 집중하자. 예, 2018년에 그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2019년, 2000년 넘어오면서 그걸 심화 발전시킵니다. 이제 경제 어떻게 발전시킬래? 제재는 더 심해졌는데. 그럼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큰일 났다 하는데 그래도 허리띠 졸라매고 가자. 그래서 혁신을 얘기하죠. 당연히 혁신은 과학기술 혁신입니다. 그럼 과학기술 혁신은 어떻게 가능하냐? 인재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교육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과 교육을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네. 네, 그래서 우선은 저렇게 자립경제 혹은 봉쇄되어 있는 그 속에서 경제 발전을 어떻게 할 거냐. 핵과 동시에 하는데 다 우려스러워하는 핵 그만하지라고 할 때도 북은 핵과 경제를 동시 발전시켰던 거죠. 그게 구조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래서 아무도 설명 안 하지만 그리고 아직 피드백을 많이 받지 않았지만 논리적으로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걸 그림으로 영상으로 설명해드리는 그런 강의를 많이 합니다. 우리 박사님이 책도 내셨는데 과학기술로 북한 읽기 또 북한 과학기술 형성사 이런 저서를 내셨는데 지금 또 책 쓰고 계신 것도 있으세요? 북한 과학기술 형성사는 제 학위 논문을 바로 책을 냈습니다. 네. 박사 학위 논문을 원래는 이제 짧게 나눠서 투고를 하고 업적을 쌓고 하는데 나는 그거 안 해. 하고 1이라고 붙었습니다. 제 책은 전부 다 1인데 2, 3권을 원래 기획을 했죠. 북한의 역사 전체를 과학기술 경제 중심으로 새롭게 쓰겠다. 최고 지도자의 행적 권력 다툼이 아니라 아까처럼 지성사 그게 반영된 정책 그중에 핵심이 경제 과학기술로 봤죠. 그래서 저는 60년대 초반까지 했고요.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썼다고 봤고 그다음에 한 80년까지 그다음에 김정일 위원장이 집권한 80년부터 최근까지 원래는 3권으로 했고요. 근데 중간에 최고 지도자가 바뀌었죠. 그래서 4권
까지 기획은 하고 있고요. 그걸 이제 쪼개서 연구를 해서 컬럼으로 많이 썼죠. 근데 이제는 학술 논문을 쓸 생각인데 2000년대 이후에 북한의 경제 발전 전략, 과학기술 중심의 과학 경제 발전 전략 이런 걸 이제 묶어서 책으로 쓸 생각이고요. 과학기술로 북한 읽기는 이제 과학기술 아까 굉장히 많은 발언이 있었는데 연구자들이 뺐다고 했잖아요. 네. 집어넣으면 완전히 새롭게 보여요. 그리고 과학기술 평가를 같이 집어넣어서 새롭게 보면 핵 문제도 새롭게 보이고 대안도 보이고요. 뭐 남북 협력도 새롭게 보이는 대안적인 버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촌스럽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과학기술로 북한 읽기 말 그대로 과학기술 렌즈를 통해서 남북을 보다 보면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취지로 1권은 한 2000년대 초반까지 2010년대 초반까지 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컬럼을 또 많이 썼죠. 그래서 책 한 권 이상 분량이 생겼어요. 근데 1권이 아직 다 안 팔린 관계로 예, 우선 팔릴 때까지 기다리고 예, 편집은 해놓고 1, 2권 같이 내자. 이후의 얘기를 또 이제 책으로 예, 엮어내겠다. 2015년 이후로 예, 한 5년 동안 쓴 책 글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에 이제 이 북한 과학사, 특별히 이제 지성사 쪽 관점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적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인터뷰에서도 이런 얘기 하셨네요. 남북관계 경색되면 이제 연구 부서가 좀 많이 사라지고 우리 연구자들 여건이 참 어렵다 네. 이런 목소리를 내셨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은 많이 좋아진 편입니다. 새 정부 들어와서 지금 정부 들어와서 북한 연구자로 살고 싶으나 취직이 안 된, 고용이 안 된 분들이 많이 고용이 됐어요. 네. 그래도 그래도 여전히 안타까운 거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 중에서 북한 연구하는데 생각해 보시면 몇 개 안 될 겁니다. 통일연구원, 세종연구소, 그건 국책은 아니지만, 예, 그리고 각종 출연 연구기관 중에서 하나의 실 정도에서 조금씩 있어요. 그렇게 다 해봐야 100명, 200명 안 될 겁니다. 북한 연구학회 회원 수가 뭐 공개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놀랄 만큼 적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연구해서 자기가 독자적인 연구를 하고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정도가 안 되는 거죠. 달리 말하면 또 학과 수준에서 북한 연구학과가 있는 거. 김대중 정부 때는 10개 넘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한 2개밖에 안 남았고요. 다 대학원 과정으로 돼 있는데 그건 또 교육이 제대로는 안 되죠. 연구하는 네. 수준이니까. 그런 거 보면 되게 안타깝죠. 그래서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 토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북한 과학기술 하면 저 혼자 계속 20년째 하고 있는 뭐 1, 2호 박사 끝 하면서 보호 학문처럼 보호 육선해야 될 분야가 되고 있죠. 좀 그런 것들을 넓히자라고 해야 되는데 제 박사학위 심사하신 분 중에 서동만 교수님이 계셨는데 국정원에서 근무하셨고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제 논문 심사를 하면서 토론하면서 얘기하신 게 북한학과 이렇게 묶지 말고 경제학에서 북한 전공, 뭐 국어 국문학과에서 경제 전공, 뭐 이런 식으로 분과별로 어차피 지역학이니까 그렇게 좀 제도를 만들어가면 좋겠는데 그걸 처음에 못했다. 그게 아쉽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북한 연구를 좀 진득하게, 다양하게 남북을 같이 볼 수 있게 해야지 평화도, 통일도 빨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구자들 육성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가장 필요한 건 뭔가요? 뭐 재원인가요? 관심인가요? 재원이고 관심이고 네. 너무 앞에서 끌어가지 않고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죠. 이제 연구자들도 머릿속에서 칸막이가 혹은 제한 자기 검열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전통적인 연구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하던 건 많아졌죠. 근데 시간이 너무 현대에만 집중돼 있어요. 그래도 2000년 초반만 하더라도 역사적 연구가 굉장히 많고 네네. 예전 얘기도 많은데 요즘은 5년, 10년만 넘어가도 그 옛날 거에서는 뭐해? 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좀 더 오래되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가장 늦은 통일이지만 가장 의미 있는 통일로 만들려면 연구를 해야죠. 네, 그런 사람들이 적어도 생계 걱정 없이 일할 수 있게 하면 뭐 풍족하게 아니라도 유진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제가 연구소도 만들어서 같이 활동도 했는데 자립은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활동은 되게 잘했고 우리는 의미 있었고 강연도 많이 했고 글도 많이 썼는데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 토대는 못 만들었다라고 소장으로 제 스스로가 부족했다. 그래서 후배 연구자들한테 함께하자라고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런 연구소가 개인 후원으로 유지되나요? 어떤 구조가 어떻습니까? 그죠.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기업이 없습니다. 기업에서 북한 연구하는 데가 현대경제연구원, 뭐 삼성경제연구원,
없잖아요. 예, 삼성도 북한 팀이 없어졌고요. 현대도 쉴 정도가 좀 이제 있긴 한데 조금 약해졌죠. 그나마 이제 현대는 있더라고요. LG 못 들어봤죠. 예, 그럼 대기업이 없고요. 그래서 조그만하게 뭐 기업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걸 하기 위해서는 있고 한데 북한을 제대로 연구하는 기업 연구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붐이 생기면 막 달려드는데 아까는 제가 긍정적으로 얘기했지만 2018년에 우려도 있었습니다. 붐이 굉장히 많아져서 들썩들썩 하는데 조만간에 바닥을 드러내지 않을까. 계획 없이 연구 없이 깊이 없이 그냥 막 들떴네. 뒷받침 어떻게 할까 했는데 다행히 합의가 무산되면서 준비 안 된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아도 되게 됐던 거죠. 그때 그대로 가서 만약에 잘 됐더라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연구가 안 돼 있으니까요. 그래요. 북측의 상황을 잘 모릅니다. 기업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네네. 지향이 어딘지. 네. 북은 폐쇄됐다는데 북은 끊임없이 외부와 교류 협력을 하려고 제도적으로 다 만들고 있거든요. 기술 교류사라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외부와 기술과 기술을 가지고 교류하고 싶어서 이름에 기술 교류사라는 똑같은 이름을 가진 게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제가 조사한 것만 해도 2018년까지 한 70개, 80개까지 찾았죠. 그런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남쪽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변화를 모르고 있는데 저 위에서 합의해서 탁 열렸을 때 달려가는데 가보니 내가 어디지? 누구하고 만나야 되지? 어떤 얘기를 해야 되지? 그때서야 고민이 시작하는 거죠.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내용적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전부 다 북을 만나면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큰일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잘 준비돼서 통일을 완성적으로 이루는 게 중요하다. 네.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이제 드릴 질문은 이제 공통 질문인데요. 뭐 어떤 분이 오시든 무조건 여쭤봅니다. 예. 우리 강호재 박사님 생각하시는 평화의 의미 뭔가요? 평화, 이 얘기를 듣고 제가 생각을 좀 했습니다. 평화연구소 소장인데, 평화연구센터의 소장인데 평화 이게 굉장히 화두였어요. 우리나라에서 평화는 외국의 평화는 좀 다르더라고요. 다를 것 같아요. 네, 통일이 결부되는데 또 어떤 선생님은 통일하고 평화는 또 붙어 있지 않다. 통일된다 하더라도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보느냐?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성사를 추구를 하고요. 어떤 얘기라도 다 목숨을 내놓지 않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내 머릿속에 칸막이가 없는 그것까지 가면은 평화가 생기지 않을까. 평화는 제일 먼저 없어지고요. 위태로워지면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머릿속의 평화 혹은 머릿속의 칸막이, 자유이고 제일 마지막에 복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북이 다니고 뭘 하더라도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반대, 내가 잘못해서 어떻게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 진정한 평화는 내 머릿속 평화, 사상의 평화가 와야 되지 않을까. 어떤 얘기든 자유롭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논리가 좀 딸린다 하더라도 내 생각은 이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회, 그건 경제 다음에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가 되면 한국으로 오실 건가요? 그때가 되면 죽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타깝게도 제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보다 평화적 통일, 또 통일에 대한 그런 열망이 많으실 것 같아요. 연구를 하고 계신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또 일반 시민들, 연구자는 아닌 일반 우리 청취자분들께 혹시 꼭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통일이 남의 얘기겠지만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속에 있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의 단초를 제가 뜻하지 않게 선구자처럼 됐죠. 과학기술이라는 게 전문가들 몇몇의 활동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과학기술이 생활 속에 스며들어 있는 사회를 살고요. 통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아무도 그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게 하나의 키죠. 그래서 북한을 볼 때, 통일을 생각할 때 과학기술? 나는 전문가가 아닌데도 과학기술을 어떻게 하지? 라고 물음을 한번 던져보면 재밌는 생각들이 많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리고 현북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보고 조금만 자기속에 현북이 있었나? 북한을 혐오하지 않았나? 내려보고 보면 미래가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그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저하고 활동할 가망성도 많아지고 우리 사회가 좀 더 밝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북한에 대한 연구 끊임없이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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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